남북한 동포 교포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동강TV고요. 새 조선의 미래, 북한의 현실, 어제, 오늘,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정은의 실패, 기로에선 북한. 김정은 정권 실패했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민생활 최악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경과를 말씀드리고요. 기로에선 북한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지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회주의 체제 몰락, 붕괴, 그리고 중국의 G2의 위상에 올라서게 된 덩샤오평의 흥묘백멸은 점진적 개혁개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정은도, 김정일도 또 뭐 94년에 사망을 했지만 김일성도 중국의 변화를 받겠죠. 그러면 김정은도 생각이 있으면 중국의 성공 모델을 좀 따르고 싶었겠죠. 초기엔 그랬습니다. 김정은 2012년에 출범한 2011년 말에 김정일이 죽었으니까 사실상 김정은 정권은 2012년부터 출범을 했다고 보면 되고요. 자, 김정은 정권이 어떠한 경제 정책,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취했는지, 정책을 취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지만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 전략은 제한적 개혁 개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국 모델을 따랐지만 그러나 거기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져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제한 개혁은 뭐냐? 개혁은 시장 개혁, 내부적으로. 개방은 뭐냐? 대외적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제한 개혁은 세 가지 차원, 장마당, 비공식적인 시장 활성화, 그 다음에 사회주의 기업의 자율성 제고, 그 다음에 포전 담당자라고 하는 농업개혁,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한 개방은 경제 개발과 관광 산업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중국이 했던 개혁 개방, 점진적 개혁 개방 뭐였죠? 이중 가격제, 듀얼 프라이스, 가격 자유화. 그 다음에 소유는, 사적 소유는 농가 생산 청부제라고 해서 농민들에게 사용권을 주는. 그 다음에 SEG, 스페셜 이코노믹 존이라고 해서 외자를 도입하는, 이것하고 유사합니다. 방향은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자, 제한개혁부터 볼게요. 이제 북한 체제 내부에 시장 체제를 지향하는 일부 조치들입니다. 자, 첫 번째 장마당 활성화입니다. 장마당은 뭐냐면 원래 농민시장, 북한에 시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계획경제니까. 그러나 농민들에게 주어진 텃밭 같은 데서 나오는 부산물, 이런 걸 농민들이 쓰고 남은 걸 농민시장에 가서 파는 요 정도의 시장은 허용해 줬었거든요. 이게 이제 장마당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94년부터 98년까지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건 북한이 만든 말이고, 인민들은 미공급기라고 그래요. 공급은 배급입니다. 북한에는 배급을 공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공급 배급이 중단되면서 어마어마한 위기가 발생을 했고 수십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때 김정일 정권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국가가 배급 책임을 지지 않으면 되겠다. 즉 다시 말해서 배급 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일부 특수한 배급은 살아있지만 기본. 그러나 장마당에서 사고 팔게 하면 월급은 일정 정도 올려주고, 그러면 국가가 배급에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라는 판단하에 장마당을 활성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장마당 경제가 확대되면 이 시장의 효율성이 나타나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면 국가는 배급 부담이 경감될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이걸 김정은 정권도 이어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 기업개혁. 기업개혁은 뭐냐면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라고 그래서 계획을 이행을 하면 끝나는 목표 달성 시스템에서 기업에 일정 정도 경영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권을 줍니다. 중앙이 아니라. 생산 조직권을 줍니다. 제품 개발, 인력 개발, 재정 관리, 심지어 가격 재정권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자율성, 경영권을 기업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의 비효율성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이 자율성을 가지고 생산을 하고 그 중에 일정 부분을 기업 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농업개혁은 포전 담당 책임제예요. 기억나세요?
중국은 농가 생산 청부제라고 그래서 하우스홀드, 가구당 협동농장에 일정한 정도의 영역을 지정해 주고 1년 동안 자율권을 주는 거죠. 뭐 2년, 3년 동안. 그런 다음에 생산량의 일정 부분은 국가에 내고 세금으로 나머지는 본인들이 해결하는, 이걸로 농업 문제 해결했다고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그 이전에 북한은 분조제라고 그래서 한 2, 30명 단위로 하나씩 분단을 만들어서 나눠줬는데 그래도 노동의 익명성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농업 생산의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보고 배운 거죠. 아, 그럼 4~5인이면 가족도 아니잖아요. 단위로 토지를 분할하고 계획 생산량의 70%는 국가 수매, 30%는 자체 소비, 이런 식으로 포전 담당자, 사실상 농가 생산 청부제하고 똑같아요. 자, 이거를 이제 허용을 했으니까 장마당 활성화, 기업개혁, 농업개혁, 이걸로 중국의 초기 형태와 같은 걸 시도를 했어요. 방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내부적 시장화 제한 개혁을 봤어요. 제한 개방은 이제 대외 개방이죠. 중국은 스페셜 이코노믹 존, 북한도 똑같아요. 뭐냐, 여기 나오는 대로 북한의 특수 경제 지대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에서 좀 벗어난 대외 개방의 창구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집권하기 이전에는 북한의 특수 경제 지대는 잘 아시는 개성공업지구,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우리 금강산 갔었죠. 그다음에 라선, 나진선봉, 두만강, 특히 이제 러시아와 관계 있는 라진선봉, 라선 경제 무역지대. 그다음에 이제 압록강에 있는 섬,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여기는 모두 대외 협력, 외자 유치를 위한 거였거든요. 김정은이 집권하면서는 경제개발구라는 걸 대대적으로 설치합니다. 이건 특별법에 의해서 경제활동의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 이게 바로 스페셜 이코노믹 존이에요, 중국. 자, 이 지도 볼까요? 여기 보면은, 자, 지금 뭐 빨간색은 이 공업개발구, 이 노란색은 농업개발구, 그 다음에 녹색은 관광개발구, 그 다음에 하늘색은 수출, 그 다음에 보라색은 첨단기술개발구로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지도에 여기저기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왜? 외자를 유입하려고. 자, 그런데 그림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이런 경제개발구가 모두 어디에 있어요? 해안가나 북중 접경 지역에 있죠. 이건 뭐냐? 외부의 자본주의 문화 내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내부로 침투를 못하게 하면서 이 경계선에 딱 제한된 지역에만 시장 체제를 받아들이기로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도 그랬잖아요. 개성 남북 붙어 있었죠. 금강산 남북 붙어 있었죠. 황금평 위화도 어떻게 됐어요? 북중. 그 다음에 나선 북러 접경 지역에 있잖아요. 모두 이런 접경 지역에 경제개발구를 설치를 하고 특수경제제를 만들어서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게 생각이었어요. 판단이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중국도 스페셜 이코노믹 존이 주로 해안 지역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제한개 관광산업입니다. 관광에 김정은은 완전히 진심입니다. 그리고 김정일도 금강산 관광사업에 동의를 해서 무려 10년 동안 193만 명의 관광객, 대부분 한국인입니다. 북한을 관광을 했거든요. 이것으로 인한 수입도 어마어마했죠. 왜냐? 북한이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데 관광산업은 의외로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관광산업은 투자가 많이 들 것 같죠? 아니에요. 그냥 호텔 져놓으면 사람들이 바로 현금을 씁니다. 일반 산업과 달라요. 거대한 인프라가 필요한 산업과 달라요. 그러니까 관광산업으로 대북 제재를 돌파하고 외화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게 김정은이었어요. 그래서 김정은은 집권하면서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 삼지연지구, 백두산, 양도온천지구 3대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6월 24일 날 준공했습니다. 착공은 2014년에 했는데 미루고 미뤄서 7월 1일 날, 우리가 이 녹화하는 날이 7월 1일이거든요. 7월 1일 날 오늘 개장을 하는 겁니다. 호텔이 16개고요. 콘도 단지가 28개, 아파트형 민박촌, 방갈로, 캠핑장 무려 2만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잘 만들어놨어요. 자, 이건 뭐죠? 관광객을 수용하겠다. 북한 내부 관광객 아니죠. 외국인 관광객들을 또 한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는 게 1차 목표였어요. 자, 이건 뭐냐? 삼지연, 백두산입니다.
이게 이 산악관광지구,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했잖아요. 이 세계적인 산악관광지구로 만들려고 지시를 내린 삼지연지구. 그 다음에 양덕 온천이 있거든요. 복합 일학단지거든요. 자, 이거 왜 이랬을까요? 그러면 김정은은 종합적으로 해보면 중국하고 유사한 생각을 했구나. 모델을 따랐구나. 대내적으로 시장개혁은 뭐였죠? 장마당을 활성화. 그러니까 거래 가격 자유화를 부분적으로 시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개혁.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통해서 기업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포전 담당제라고 해서 농민들의 생산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종의 변형된 사유화 개념이죠. 사용권만 주는 거니까. 자, 똑같죠? 중국의 이중가격제, 그 다음에 포전 담당제 똑같죠. 그 다음에 중국의 포전 담당이 아니라 중국의 이제 스페셜 이코노믹 존 했죠. 북한도 그랬잖아요. 지금 제한개혁에서 경제개발구, 기존에 있던 특수경제지대를 늘렸죠. 그 다음에 관광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외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중국과 비슷하죠. 자, 그런데 성공을 했을까요?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볼게요. 자, 제한적 중국 모델의 한계입니다. 과감하게 중국은 1978년에 시작해서 이 개혁 개방을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제한적이었어요. 부분적이었어요. 이 변화를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시도는 나쁘지 않았는데. 두 번째, 더 심각한 거죠. 핵 개발의 딜레마입니다. 자,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릴 텐데,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대북 제재에 전방위적인 압박이 생겼어요. 그러니 경제가 될 리가 있어요? 경제개발구에 외자가 되나요? 다 불법인데, 제재 위반인데. 그 다음에 외국 관광객 유치 가나요? 제재인데. 이 오토원비어 씨 관광 갔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었고, 아무리 관광은 예외라지만 대북 제재를 받는 저 나라에 갈 리가 있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다시 초기에 제한적 개혁 개방에서 퇴행을 합니다. 사회주의 개혁 경제로 후퇴합니다. 위기에 빠지니까. 양곡 판매소를 통해서 농민들의 양곡 처분권을 제한하고, 강제 수매 등을 통해서 국가의 식량 통제를 강화합니다. 가격 자유를 해야 되는데 국가의 가격 결정권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장마당 경제에는 전반적으로 침체하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김정은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초기의 제한적 개혁 개방은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실패로 돌아간 김정은의 큰 그림을 좀 더 김정은 정권의 전략 변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김정은 정권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김정일의 급사로 인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권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몇 살이죠? 84년생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20대 후반에 집권을 했거든요. 뭐 알겠습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됐죠. 그러니까 집권 초반에는 권력 기반 강화, 그 다음에 핵을 통한 국방력 강화, 여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사실 제한적 개혁 개방했지만 여기에 정신을 쓸 겨를이 있는 게 아니라 취약한 권력을 강화하고 체제 경쟁에 실패한 국방력을 핵을 통해서 보충하려고 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자, 권력 기반이 안정되고 핵무력을 확보한 2018년 이후에는 경제 건설을 전환해요. 그리고 한반도 정상회의를 본격화합니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에 실패하고 경제정책 실패로 총체적인 난관에 직면해 있고 경제난은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이걸 자세하게 시기별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나눠놨죠. 김정은 정권의 전략이라고 해서 집권 1기 2011년부터 17년까지입니다. 이때는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 핵개발 주력을 하고, 집권 2기는 2018년부터 2020년 평창올림픽 참가를 시작으로 남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정상회의를 실시하는 시기. 근데 실패했죠. 그러니까 집권 2.5기는 언제냐? 2021년 1월 1일 노동당 제8차 대회부터 집권 2기의 전략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력갱생, 체제결속, 국방력 강화, 그 다음에 신냉전 외교, 북남밀착, 한반도 적적 이국가론 전환, 요 시기까지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자, 1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왜 집권 1기를 2011년부터 2017년까지라고 그러느냐?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 김정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 시기 동안에 권력과 핵에 집착을 합니다. 먼저 권력.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했으니까 권력 기반이 취약해요. 그러니까 집권하자마자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2012년 7월 달에 리영호 총참모장을 처형합니다. 우리 지금 합참부장이에요. 집권 7개월 만에 처형하는 거예요. 장성택 당행정부장 자유공화부 집권 2년 만에 2013년 12월에 처형합니다. 2015년 5월에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국방부 장관을 처형합니다. 2017년 2월에는 김정남을 암살합니다. 사람을 무지하게 죽여요. 2015년까지 차관급 이상을 무려 200명 이상을 처형을 합니다. 그 반개까지 따지면 더 많이 죽였겠죠.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느냐? 권력을 강화하려고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핵무기 개발. 선핵 개발 후 경제 발전. 그러니까 경제 노선은 핵무기를 먼저 발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북한 핵실험을 모두 6번 했거든요. 근데 김정은 시기에 4번 합니다. 집중적으로 중요한 건 이제 다예요. 그리고 이 ICBM급 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김정은 시기에 본격화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2017년 11월 29일 날 2017년 9월에는 6차 핵실험을 하고 마지막 2017년 11월 29일 날에는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화성 15형 ICBM을 발사한 다음에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2017년 말이 되면 핵무력도 가졌어. 2017년 되면 김정남 암살을 끝으로 권력 기반도 장악을 해서 그럼 먹고 살아야 되겠죠? 자, 집권 2기로 넘어갑니다. 이건 언제냐? 2018년부터입니다. 왜? 2018년 1월 1일 날 김정은이 갑자기 그동안 처박혀 있다가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축하해 나도 참가할게 2월에 김여정 보내요. 참가했어요. 3월에 김정은이 딸앤에 가서 시진핑을 만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그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을 하죠. 그리고 6월 달에는 6.12 싱가포르 회담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2019년 2월에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잖아요. 자, 그러면 2017년 말까지 집권 1기의 핵과 권력 기반을 장악했던 김정은이 두 개 다 가졌어요? 근데 이건 먹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2018년부터 먹고 살려고 나온 거죠. 자, 왜 나왔느냐? 핵 개발을 하다 보니까 대북 제재가 초래됐어요. 자원을 핵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불균형, 재정 불균형, 경제난이 초래됐어요. 대북 제재로 아무것도 안 돼요. 제한개혁, 제한개방. 그러니까 대북 제재 해소돼야 되겠어요. 미국과 협상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북한이 이제 핵 개발 2018년부터 4.27 판문점 회담 4월 27일 2018년 나오기 일주일 전에 김정은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서 자, 경제 병진 노선은 이제 성공했어. 핵 가졌어. 이제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 경제발전에 주력할 거야 선언하거든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경제발전 노선을 위해서는 대남관계, 대미관계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철도, 도로, 전력, SOC, 경제개발구, 또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 남북협력 필수예요. 중국에만 의존하면 이거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집권 2기의 경제발전 노선을 위해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나왔는데 지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모든 꿈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거기다 대북 제재는 지속되죠. 여기다가 2019년 12월부터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했죠. 2020년 1월부터 북한이 3년 반을 문을 닫았어요. 자연재해, 정책 실패, 복합위기, 경제병진 노선의 후유증, 부장 이런 게 동시에 몰려드는 그러니까 북한 퍼펙트 스톰이 이제 불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김정은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우는 거예요.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데 이쪽 손에 들고 있죠? 한쪽 손에 수건 들고 있죠? 하얀 수건. 한쪽 손에 안경 들고 우니까 눈물 닦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면서 우는지 아세요? 인민들한테 면목 없습니다라고 사과하는 장면이에요. 김정은으로서는 위기에 처한 거죠. 왜? 집권 2기에 1기를 거쳐 집권 2기의 그랜드 디자인이 지금 수포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자, 집권 2.5기다. 이건 2021년 1월달 노동당 8차 대회부터인데요. 자, 김정은의 경제가 얼마나 나쁘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대로 밑에 빨간 게 북한이거든요.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4.1, 0.4, 마이너스 4.5, 0.1, 0.2, 마이너스. 죄다 마이너스죠. 이게 지금 하노이 회담이 김정은이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서 2.5기 전략 변화하기 전까지 보면은 어마어마한 경제 하락이죠.
그 이후로 약간 2023년 3.1%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실하다는 게. 그러면 23년 3.2% 성장했죠. 건설업이 8.2% 성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장을 견인한 거죠. 전기가스 수도 사업은 마이너스 4.7%예요. 전기가스 수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집만 졌다는 얘기죠. 성장률이라는 게 허장성세인 거죠. 지금 집권 2기까지의 김정은의 좌절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2021년 1월에 노동당 8차 대회를 개최하고 미국과의 정면 대결, 장기전 국면을 선언을 합니다. 제가 왜 집권 2.5이라고 말했느냐. 지금 마음속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서 먹고 살겠다 이 생각은 그대로 있어요. 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없으면 미래가 없거든요. 노동당 8차 대회를 열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력갱생, 이제 우리끼리 먹고 살 거예요. 왜? 제재가 해제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기반을 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성격을 강화하겠다. 이거 이제 퇴행하는 거예요. 초기에 제한개혁, 제한개방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퇴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냉전 외교로 전환합니다. 김정은이 2022년 12월에 국제 질서는 신냉전 다국화다. 그리고 2024년 6월에 드디어 북로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인민군까지 파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는 남북 관계 헤어질 결심. 이제 우리한테 완전히 삐진 거죠. 자, 김정은이 남북을 전쟁 관계로 전환한다. 이제 남한은 철두철미 주적이다. 그리고 통일과 민족 개념의 삭제를 지시합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민족 아니고요. 통일 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외국으로 칩니다. 일개보할 때 남한 지역도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지들끼리만 해요. 자, 이게 집권 5기의 김정은의 전략 변화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김정은이 초기에 중국과 유사한 개혁 개방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어요. 왜? 그거는 김정은의 집권 1기 핵무력 개발, 그 다음에 권력 장악, 특히 핵무력 개발을 하면서 대북 제재가 철회됐고 자원 개발이 왜곡이 됐고 이러면서 제한개혁, 제한개방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권력 기반과 핵무력을 장악한 다음에 남북미 정상회담 권력 집권 2기에 먹고 살려고 나왔는데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권 2기 전략을 수정을 했죠. 미국과의 정면 대결, 장기전 선언. 그러나 딱 들어봐도 이게 해답이 아닌 건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김정은 정권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집권 1기, 2기 대대적으로 전략을 추구했지만 실패했죠. 완전히 실패했죠. 현재까지는. 김정은 정권의 위기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김정은 정권의 그러면 대실패한 위기 구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리스크입니다. 대북 제재가 장기화하면서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있고 교역 제약, 무역 적자 급증, 환율 폭등해 있거든요. 국방력 강화로 인한 자원분배 왜곡 계속되고 있어요. 사회주의 성격을 강화하고 개혁 개방은 퇴행하고 있어요. 경제난, 식량난 지속되고 있어요. 이 와중에 자력갱생 되지도 않는 노선 지속하고 있어요. 체제 결속, 사회 통제 강화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 이런 것들은 모두 실패가 입증된 정책들이거든요. 이 정책 리스크입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 리스크, 통치 난맥상입니다. 김정은이 대동강 TV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만기칠남 모든 분야에 대한 직접 장악, 지시를 남발하고 아파트 하나 줘도 1000건, 10,000건 설계하는 모두 자기가 손을 보고 이 비전문적인 지시로 인한 비효율성, 정책 혼선이 발생을 합니다. 자원분배 왜곡이 발생을 해요. 이러면. 그 다음에 김정은 뭐라고 그러죠? 구축함, 넘어진 구축함. 속도전하려니까 구축함이 진수하다 좌초해요. 3주 만에 다시 세워요. 그 다음에 진수시켜요. 여기저기 땜빵한 상태에서. 고층 아파트 1년 만에 만들었는데 붕괴하고 있어요. 속도전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김정은 건강, 리더십 리스크, 김정은 건강. 이거 말 안 해도 아시죠? 140kg 중반 추정, 체중, 알코올, 니코틴 의존도, 그 다음에 수면 부족, 여기저기 아픈 상처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나죠, 겉으로. 김정은은 오래 살 수도 있겠지만 당장 내일 죽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은 그냥 겉으로 봐도 안 좋은. 그러니까 독재국가에서 지도자의 건강 리스크는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 다음 이데올로기 리스크입니다. 자, 이국가론. 우리 이제 통일 안에 같은 민족도 아니야 선언했죠? 김일성, 김정일 유언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김일성, 김정일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집권을 했죠. 소위 백두혈통을 떠들면서 김일성, 김정일의 유언인 통일과 민족은 부정하는 거죠. 이러면 간부, 주민, 혼란, 반감은 당연하겠죠. 아직 제대로 설명도 못해요.
자, 북러 밀착 후유증, 러시아 파병 후유증이 커요. 김정은이 이제 전사자들 관 인공기로 덮어주면서 또 전사자 북러 인민군 파병 공연 보면서 울먹이는 장면 나오는데 아무도 동의 안 하거든요. 왜 파병했는지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옆에 김정은이 5월 9일 날 러시아 대사관에서 연설하는 장면인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뭐라고 써있죠? 러시아의 전승절인 5월 9일이 없었더라면 조선과 동방의 해방의 날인 8월 15일도 없었을 것이며, 이건 북한 사람들은 뒤집어져요. 왜냐? 동방의 해방의 날인 8월 15일. 이건 뭐냐? 조선과 동방의 해방의 날인 8월 15일. 이게 광복절이거든요. 북한에서는 광복은 무조건 김일성이 한 거거든요. 조국 광복은. 근데 이거 뭐라고 말해요? 러시아 전승절 5월 9일이 없었으면 이것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소련이 없었으면 조국 광복도 없었다. 이건 북한 사람들한테는 경천 동지할 말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데올로기적인 후유증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김정은 정권이 지금 집권한 지 14년 돼가는데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체제경쟁에서 패배해서, 평화통일 패러다임에서 패배해서 통일 안 한다? 같은 민족도 아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5,000년 역사가 같은 민족이 갑자기 사라져요? 자기 말 한마디로? 자력갱생? 어떻게 이 글로벌 사회에서 자력갱생이 됩니까? 혼자서. 되지도 않죠. 그 다음에 신냉전 외교. 지금 러시아하고 손잡고, 어떻게 세계적으로 고립된 러시아하고 손잡고, 또 세계적인 왕따인 북한이 세계적인 고립에 러시아하고 손잡고 냉전 외교를 해서 세계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반동사상문화법, 평양문화보호법, 그 다음에 청년교양부장법, 이런 거 만들었지만 이게 통제가 되겠어요? 우리도 MZ세대들, 기성세대가 통제한다고 통제됩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자, 김정은 정권은 비전이 없다는 점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미래가 없는 거죠. 자, 지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한개혁 개방 실패했고, 김정은 정권 집권 1기, 2기, 2.5기 흐름 때문에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자, 새 조선으로 가는 길 방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부의 각성입니다. 지도부가, 김정은이 지금 대오 각성을 해서 비핵화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핵만 놓으면 우리도 도와주고 미국도 도와주고 세계가 도와주겠다는 거거든요. 누가 김정은 정권 무너뜨리겠다고 그럽니까? 비핵화를 선택해야 됩니다. 과감한 개혁 개방해야 돼요. 중국이 G2가 된 이유 말씀드렸어요. 김정은도 초기에 하려고 했어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국제 왕따에서 국제사회를 편입이 돼야 됩니다. 저렇게 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결정적인 거. 북한 경제가 가장 좋았던 때는 남북 협력 기간입니다. 언제? 6.15에서 김정일 사망 직전까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남북 협력의 일상화 시대. 이때 북한 사람들은 굶지 않았고 북한 경제는 제대로 돌아갔어요. 왜? 남북 협력 때문이었어요. 우리한테 길이 있어요. 북한 경제는 우리의 5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와 협력하면 서로 윈윈하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북한 경제 부흥시키는 일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손해보느냐? 아니죠. 대륙으로 가는 육로가 생기고 북한의 지하 자원에 접근할 수가 있고 북한의 노동력, 단둥에 가서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하고 협력하면 더 많은 임금, 더 많은 미래가 있거든요. 남북협력이 미래입니다. 이걸 북한 지도부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인민은요, 행동하는 인민입니다. 행동하는 인민. 지도부가 변하지 않으면 인민이 행동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보세요. 1960년 4.19,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87년 시민혁명,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 지난해 12월 3일부터 시작된 이 미중의 위기를 이겨나가는 이 거대한 민주화의 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세계가 감탄하는, 이게 바로 뭐냐?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향한 끝없는 지난한 길을 향해 왔고 항상 민주주의를 향해서 행동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북한 주민들도 민주주의, 민주화, 자유화를 위한 긴 여정을, 북한의 지도부가 각성하지 않는다면 북한 인민들이 민주화와 자유화 그리고 시장화를 통한 북한 인민들의 번영의 날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에 나서야 됩니다. 자, 무엇을 할 것인가? 대동강의 기적을 향하여. 한강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피를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단군, 배달, 똑같은 한민족이잖아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련에서 유학할 때 만난 북한 친구들 미전도 있고 눈빛도 강렬하고 그 다음에 북한 체제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었거든요. 자, 인민들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
대동강의 기적을 향하여 인민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자, 세조선의 길 4부작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주체사상의 변질, 북한판 영생교육으로 전락하는, 그 다음에 사회주의의 붕괴, 지투로 향하는 중국의 개혁개방의 길, 또 한계도 같이 봤어요.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실패에 이르는 상황까지 봤고,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움직이지 않으면 조선인민이, 북한의 국민들이 스스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예, 마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